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혼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무서우면서도 막막하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어요. 도쿄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국인 출장자와 일본인 간호사가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만들어낸 감동의 휴먼 스토리죠. 단 며칠간의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끝까지 보시고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2세의 간호사 아야는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이미 5시간이 지났지만 잠깐의 휴식도 취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는 연이어 환자들이 실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야는 간호사가 된 지 10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야간 근무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아야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37분.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응급실 입구로 향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급하게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 같았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진탕과 여러 부위에 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야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입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환자는 박준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출장으로 일본에 와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준호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자마자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야는 당황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돌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구나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어로 말을 걸어봤지만 준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바쁘게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했고 결국 준호를 돌보는 일은 아야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야는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홀로 사고를 당한 준호의 마음이 어떨지 아야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야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 아야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손길 하나로 준호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야는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아야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는 주간 근무로 바뀌어 다시 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사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머리 부상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준호의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야마다 의사는 평소처럼 빠른 일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뇌진탕 증상은 호전되고 있고 이틀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의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의상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야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아야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소통을 해보려고 했어요. 먼저 자신을 가리키며 아야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도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준호라고 대답했어요. 아야는 메모지를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그림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간병인이 준호에게 식사를 가져왔는데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일본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가늘고 끝이 뾰족해서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준호는 계속 음식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직접 도와주었어요. 젓가락질하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주고 준호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약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야는 알약을 건네주며 일본어로 설명했어요.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야는 다시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시계 그림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밥 그림 옆에 알약 그림을 그려서 언제 먹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아야가 준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새 붕대로 교체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리가토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서툴러서 아리가또라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야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발음은 어색했지만 준호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아야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이다시 마시떼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주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도이다시 마시떼. 어눌하지만 정성스럽게 따라 말하는 준호를 보며 아야는 웃음이 나왔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 소통하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구나. 오늘 하루 준호와 나눈 작은 소통들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나눌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병실로 들어가니 준호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야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본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야가 체온계를 들고 다가가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입을 벌렸어요. 어제 알려준 대로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는 동안 아야는 준호의 회복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약을 챙겨주며 아야는 다시 한번 복용법을 설명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드세요라고 말하며 손짓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야가 오후 회진을 돌던 중 준호의 병실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들어가 보니 준호가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일본어를 몰라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배를 가리키며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약물 부작용인가 싶어서 복용 기록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아침 약을 점심 직후에 또 먹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아야의 설명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었어요. 하루 3번 복용한다는 말을 매 식사 후마다 3알씩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3알, 점심 후에 또 3알을 먹어버린 것이었어요. 아야는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새로운 메모지를 가져와서 더 자세한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고 각 시간마다 알약 한 개씩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아야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거든요. 다행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속이 메스꺼울 뿐이었어요. 아야는 준호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했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야가 준호에게 내일 아침 일찍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 하야쿠라고 말하며 시계를 가리켰는데 준호는 아사를 아침이라고 이해했지만 하야쿠를 빨리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준호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혈액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야가 6시에 출근해서 보니 준호가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얼마나 일찍 와서 기다렸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야는 미안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의 성실함이 기특하기도 했거든요. 아직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병실에서 조금 더 쉬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욱 노력했어요. 아야는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준호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오해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웃어넘기면서 진짜 소통이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아야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준호 씨와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더 잘 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나흘째 아침 준호의 상태는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머리의 붕대도 작은 반창고로 바뀌었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아야는 준호의 빠른 회복을 보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날 아침 회진에서 야마다 의사는 준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 오후쯤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의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아야가 다시 그림과 손짓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아쉬움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야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아야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준호의 붕대를 교체해 주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간병이었거든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새 거즈를 대면서 아야의 손길이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아야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번에는 발음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아야는 놀랐어요. 준호가 언제 정중한 일본어 인사를 배웠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준호는 밤마다 휴대폰으로 일본어 기본 인사말들을 찾아보고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야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후에 아야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다녀오니 준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심어진 벚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벚꽃 시즌은 이미 지났지만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아야가 다가가자 준호는 벚나무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준호의 시선을 따라 벚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쿠라라고 벚꽃나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사쿠라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해서 말해보았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아야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한국도 봄의 벚꽃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벚꽃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녁 무렵 아야가 마지막 회진을 돌 때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아야가 궁금해하자 준호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일본어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야 간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 친절해서 고맙다는 말,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야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준호가 직접 일본어로 쓴 첫 번째 편지였거든요. 문법은 틀렸지만 진심만큼은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아야도 메모지에 답장을 썼어요. 준호 씨도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라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하트 모양도 그려 넣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말로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아야가 써준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아야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국 땅에서 만난 천사 같은 간호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야도 집에 돌아가서 준호가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준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서둘러 왔던 거예요.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준호는 이미 깨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야가 들어오자 준호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아야도 밝게 대답하며 준호의 마지막 아침 검진을 시작했어요. 체온과 혈압을 재고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동안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묘한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야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날씨도 좋고 준호의 상태도 괜찮으니 잠깐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동안 병실에만 있었는데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병원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큰 벚나무였어요. 지금은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봄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아야는 벚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준호와 함께 벤치에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며 아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쉬운 일본어로 말했어요. 매년 봄이 되면 이 벚나무에 정말 예쁜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하얗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아야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간호사가 된 첫 해 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벚나무 아래에서 울었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벚꽃잎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준호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도 벚꽃이 정말 아름답다고, 특히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길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매년 봄마다 그 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는 준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벚꽃길도 정말 보고 싶다고 말하자 준호는 휴대폰에서 고향의 벚꽃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길 양쪽으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벚꽃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아야는 자신이 매년 이 벚나무 아래에서 찍는 사진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된 이후로 매년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아야와 함께 벚나무 앞에 서자고 했어요. 비록 지금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야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벚나무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아야의 사진을 찍어주고 아야도 준호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비록 벚꽃은 없었지만 푸른 잎사귀를 배경으로 한 사진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내년 봄에 다시 일본에 오면 벚꽃이 핀 이 나무 아래에서 또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야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준호가 다시 일본에 온다면 그리고 이 병원에 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고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아쉽게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곧 준호의 퇴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벚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야는 준호와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며칠밖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준호와의 만남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다시 한번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야마다 의사가 준호의 최종 진료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어서 퇴원 허가가 났어요. 의사는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호는 의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아야가 옆에서 천천히 통역해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림으로 그려가며 알려주었어요.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실에서 퇴원 서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야는 준호의 입원 기간 동안 사용했던 물품들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준호도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할 때 가져온 것은 별로 없었지만 며칠 동안 머물면서 생긴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아야가 그려준 그림들과 설명 메모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오후 4시쯤 퇴원 수속이 모두 끝났습니다. 준호는 입원복을 벗고 처음 입원했을 때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교통사고 때 찢어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옷을 입으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야는 준호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머리를 다쳤으니 며칠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준호는 아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산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쁜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벚꽃 무늬가 그려진 분홍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준호는 서툰 일본어로 설명했어요. 아야 씨가 벚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샀다고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야는 감동받았어요. 준호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손수건을 받으며 아야도 준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파는 작은 부적이었어요. 그 부적에는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야는 준호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 부적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퇴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메고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던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이국 땅의 병원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아야는 준호를 1층 로비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헤어짐이 아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로비에 도착하자 준호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였는데 준호가 퇴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온 것이었어요. 친구는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야 앞에 서서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아야 덕분에 살았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록 서툰 일본어였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아야도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행이라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만약 다시 일본에 올 일이 있다면 꼭 인사하러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내년 봄 벚꽃이 필 때 꼭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야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준호가 친구와 함께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야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밖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준호는 아야에게 특별한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소통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준호가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야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가 있던 병실을 지날 때마다 자꾸 그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야가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야를 찾는 방문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며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빛도 좋아져 있었어요. 머리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야를 보자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야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준호가 왜 다시 병원에 왔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물어보았어요. 준호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야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서 왔다고 서툰 일본어로 설명했습니다. 아야는 궁금해하며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벚꽃이 아니라 한국의 벚꽃이었습니다. 준호가 고향에서 찍어온 사진이었던 거예요. 사진 속에는 분홍빛 벚꽃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아야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한국의 벚꽃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설명했어요. 이틀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후 바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가 한국의 벚꽃을 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특별히 찍어온 것이라고 했어요. 아야는 감동받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벚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뒤집어 보니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준호가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야상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시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어로 정말 고마웠다는 말이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였어요. 아야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준호는 그것을 이렇게까지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준호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내년 봄에 다시 일본에 올 계획이라고, 그때는 관광으로 와서 아야와 함께 도쿄의 벚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아야는 기뻤습니다. 준호가 다시 일본에 온다면 정말 환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도쿄의 가장 아름다운 벚꽃 명소들을 모두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의 만남을 기약하며 웃었어요. 잠시 후 준호는 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아야는 준호가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준호도 아야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아야는 혼자서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벚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준호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덕분에 살았다는 그 한마디가 아야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야는 집에 돌아가서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준호와의 인연은 아야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야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 봄 준호가 다시 일본에 왔을 때 함께 찍을 새로운 사진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야는 여전히 성모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준 한국의 벚꽃 사진은 아야의 방에 소중히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야는 준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 앱의 도움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왔어요. 그리고 아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야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일본에 온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벚나무도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야는 그 벚나무를 볼 때마다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벤치에 앉아서 벚꽃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동안 아야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로 외국인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그림과 손짓을 사용해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아야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보다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아야는 준호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간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자 아야는 준호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어요. 한국의 겨울 풍경이 담긴 예쁜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일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었고 내년 봄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있었어요. 아야도 준호에게 일본의 겨울 풍경이 담긴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원의 벚나무가 눈을 막고 있는 사진도 함께 보냈어요. 겨울의 벚나무도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매일같이 병원 정원의 벚나무를 확인했어요. 언제 꽃봉오리가 맺힐지, 언제 꽃이 필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올해의 벚꽃은 더욱 특별할 것 같았어요. 3월 말 벚나무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는 준호에게 사진을 보내며 곧 벚꽃이 필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준호도 곧 일본행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벚나무가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아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준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본에 오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이틀 후 아야가 점심시간에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아야상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준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야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일본에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1년 전과 같은 벚나무 아래에서 재회했어요. 그들은 함께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벚나무였지만 이번에는 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배웠다고 했어요. 이제는 번역 앱 없이도 웬만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의 근황도 나누고 서로의 변화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아야는 준호 덕분에 간호사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해가 지기 전 두 사람은 1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어요.
1년 전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둘 다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야는 새로 찍은 벚꽃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준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언어와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야에게 벚꽃은 이제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따뜻한 인연의 증거이자 국경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우정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매년 봄마다 피는 벚꽃처럼 두 사람의 우정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한국인의 따뜻한 인정과 일본인의 세심한 배려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 준호 씨의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퇴원 후에도 잊지 않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전 세계에 퍼져야 할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도움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말입니다.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두 사람의 우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 있겠습니다.